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박세아입니다. 오늘은 이라윤, 최한솔, 전승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 차가운 공기만큼이나 오늘 우리 시장도 쉽지 않았는데요. 인공지능 기업들의 과도한 인프라 투자 리스크부터 금은 가격 하락, 고용시장 악화까지 다양한 악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다우지수와 S&P 500, 나스닥 지수 모두 1%가 넘는 낙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우리 증시와 연동성이 높았던 나스닥 시장의 빅테크 기업들까지 약세를 보였다는 점은 오늘 코스피가 하락 출발할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지수 장 초반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죠. 오늘장 또 주목할 점은 외국인의 매도 폭탄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하루 동안 5조 원이 넘는 물량을 쏟아내면서 역대 최대 순매도를 기록했고요. 그 여파로 지수는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이 개인이 6조 7천억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순매수에 나섰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 반도체주의 변동이 이어질 수 있지만 한두 달 정도 조정을 거친 뒤 반등 가능성도 함께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지수가 흔들릴수록 실적이 뚜렷한 종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겠죠. 오늘 어떤 종목과 업종을 눈여겨봐야 할지, 그리고 다음 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이라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미국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시는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 폭락으로 월가에서 또다시 기술주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7대 기술주는 메타를 제외하고 급락했고 테슬라와 엔비디아도 맥을 못 쳤습니다. 다우지수는 1.2% 하락한 48,908선, S&P 500 지수도 1.2% 넘게 밀렸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은 1.6% 가까이 하락해 22,000선을 조금 넘겨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우위를 보인 가운데 최근 강하게 올랐던 대형 기술주와 성장주 중심으로 매도 압력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나스닥 100 역시 1% 넘는 하락을 기록하며 기술주 부담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다만 업종별로는 조금 온도차가 있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낙폭을 대부분 회복하면서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에서는 여전히 중장기 성장 기대가 유효하다는 시각이 확인됐습니다. 네, 이어서 히트맵 보겠습니다. 시장 전반에 빨간색이 우세한 모습인데요. 특히 대형 기술주 중심의 조정이 눈에 띕니다. 먼저 기술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5% 가까이 급락했고 아마존도 4% 하락, 엔비디아 역시 1% 이상 밀리면서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빅테크가 오늘은 조정의 중심에 섰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여전히 엇갈린 흐름입니다. 엔비디아와 AMD는 하락했지만 브로드컴과 일부 장비주는 상승하면서 반도체 전반 붕괴라기보다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소비재 섹터를 보면 소비 경기 민감주인 아마존, 테슬라가 동반 약세를 보인가 하면 월마트와 코스트코 같은 필수 소비재는 상대적으로 선방하면서 오늘 시장의 키워드가 위험 회피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종합해보면 오늘 뉴욕 증시는 빅테크와 경기 민감주 중심의 조정 속에 위험 회피 심리가 반영된 하루였습니다. 네,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대형 기술주, 차익 실현 매물이 집중된 반면 필수 소비재와 일부 방어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시장은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좌초 위기를 겪었습니다. 문제는 의제도 조건도 아닌 장소였습니다. 양국은 오늘 회담 개최를 합의했지만 장소를 놓고 입장이 엇갈렸는데요. 미국은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선호했고 이란은 오만 무스카트를 고집했습니다. 결국 이란의 요구대로 오만에서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됐는데요. 지난해 진행된 5차례 미 이란 회담 중 3차례가 오만에서 열렸습니다. 이란이 오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과거의 성공 경험 때문인데요. 이란은 오만을 2015년 핵 합의를 이끌어낸 무스카트 채널의 상징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국제외교 관측통들은
이란의 장소 고집이 협상 조건을 유리하게 설정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종목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거듭 추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5일 오후 1시 기준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약 8% 하락한 66,060달러였습니다.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종가 기준 2024년 10월 말 이후 약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가상화폐 친화 정책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10월 6일과 비교했을 때 하락폭은 절반에 육박하는 48%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유럽의 안보 지형 급변 속에 네덜란드에서는 왕비가 예비군으로 입대했습니다. 네덜란드 왕실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의 부인인 막시마 왕비가 우리의 안보를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는 이유로 입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왕비는 지난 1일 입대해 이날부터 군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에는 왕비가 권총 사격, 줄타기, 행군 등의 훈련을 받는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요. 막시마 왕비는 예비군 병사를 입대했으며 훈련을 마치면 상징적인 계급을 부여받을 예정입니다. 최근 유럽 주요국들에게는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방어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종목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입니다. 구글이 우리 정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 보완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고정밀 지도 국회 반출 관련 보완 서류를 마감일인 5일까지 제출하라고 구글 측에 요청했었습니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1대 5천 축적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줄여 표현한 지도입니다. 구글이 보완 서류를 제출하면서 정부는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열어 반출 여과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몇 달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협의체 회의를 열어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한 뒤 구글에 이날까지 서류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네, 종목별 뉴스 두 번째 스페이스X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 가능성을 둘러싸고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스페이스X 측 자문사들은 향후 상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가지수 편입과 관련한 사전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상장 시점과 방식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으며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를 수천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장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대형 IPO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마지막은 팔란티어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 주요국 정부와 계약을 맺으면서 성장해온 데이터 분석업체 팔란티어를 둘러싸고 과거 인맥과 관련한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이른바 앱스타인 파일에서 제프리 앱스타인과 팔란티어 공동 창립자 피터 틸이 과거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외신들은 이 과정에서 앱스타인이 일부 정부 관계자들에게 팔란티어를 소개한 기록이 있었다며 당시 계약 과정에 부적절한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상황과 글로벌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오늘 시장은 급등 이후 부담이 커진 자산들에서 한꺼번에 숨고르기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당분간은 공격적인 추격보다는 리스크 관리, 그리고 포트폴리오 점검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상의 모든 이슈를 전해드리는 모이슈 시간입니다. 전승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집을 사기엔 너무 비싸고 월세를 살기엔 너무 불안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각종 주택금융 특례는 내 집 마련의 마지막 사다리로 여겨져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 사다리를 둘러싼 조건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지원은 유지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청년 신혼 특례 대출 정책의 변화와 그 안에 담긴 쟁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은 그동안 낮은 금리와 완화된 기준으로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소득 기준, 대상 요건, 대출 한도와 관련해 조정 논의와 제도 변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특례가 특정 계층에 과도한 혜택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인데요. 정책의 취지 자체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오죠. 제도는 남아있지만 막상 적용해보면 소득 기준을 넘거나 자산 요건에 걸리거나 대출 한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건데요. 특히 금리 상승기에는 조금만 조건이 바뀌어도 월 상환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특례는 있는데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정책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집값과 전세금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지원은 점점 선별적으로 바뀐다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남는 선택지는 더 많은 대출뿐일 수밖에 없는데요.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부채 부담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지원은 줄고 책임은 개인에게 남는 구조입니다. 정책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재정 상황과 시장 여건에 따라 조정도 필요한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과정입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앞으로 방향과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책 변화가 사전 예고 없이 체감으로 다가올 때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기반인데요. 특례 대책은 혜택이 아니라 기획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원의 이름은 남아있는데 실제 문턱만 높아지고 있는 건 아닌지 정책의 효과를 다시 점검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모이슈였습니다. 네, 모이쇼 들어봤습니다. 저도 청년 중 한 사람으로서 이 비싼 집값과 전세값의 이 부담과 걱정이 가득한데요. 특례 대출 제도는 유지되고 있지만 소득 기준과 한도 조정으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좁아지고 있다는 소식 들어봤습니다. 이 집값과 금리가 모두 높은 상황에서 조건이 조금만 달라져도 월 부담은 크게 늘 수밖에 없겠죠. 결국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남는 선택지가 대출 확대뿐이라면 이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코너에서 오늘 하루 꼭 알아야 할 국내외 경제 핵심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최한솔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히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 확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직접 투자를 10년 만에 다시 허용합니다. 그동안 투자 실패를 이유로 중단됐던 이른바 자원 외교를 재개해 핵심 광물 확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히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히토류는 전기차와 반도체, 풍력발전, 방위산업 등의 필수적인 소재로 우리나라는 공급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수출 통제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연내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을 개정해 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자원 탐사와 개발, 직접 투자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3조 원 수준인 법정 자본금도 늘려 대규모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참여 여력을 확보합니다. 정부는 특히 미국 등 주요 투자처에 민관이 함께 진출하는 방식으로 히토류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히토류 17종 전체를 핵심 광물로 지정해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확산과 초급가 범죄 증가에 대응해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관련 제도를 도입한 지 25년 만입니다. FIU는 5일 2026년 자금 세탁 방지 주요 업무 수행 계획을 발표하고 마약이나 도박 같은 중대 범죄와 관련된 의심 계좌를 금융당국이 직접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법원 결정 없이는 계좌 동결이 어렵습니다. 국제 범죄 조직에 대한 금융 제재도 강화됩니다. 초고가 범죄 조직을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해 금융거래와 재산 처분에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고객 확인과 의심 거래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가상자산 거래 정보 제공 범위도 소액 거래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허위 진료 기록 발급 등으로 진행되는 실손보험 사기에 대해 금융당국이 대응을 강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5일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열고 2026년 보험사기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피부 미용 시술이나 비급여 비만 치료제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1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손보험 사기 특별신고, 포상기간을 운영합니다. 수사로 이어질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금감원은 보험 사기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민생 침해 범죄라며 관계기관과 공조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내용 잘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경제뉴스의 공통된 키워드는 이 통제와 대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서 해외 자원 개발에 다시 나서는 한편 이 금융과 보험 영역에서는 불법 자금 흐름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 이런 정부의 의지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공급망 안정 그리고 금융 신뢰 회복은 중장기 성장의 토대가 되죠. 그런 만큼 제도 변화가 실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가 좀 어떻게 작동할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앞으로는 정책의 실행 속도 그리고 민간의 참여 여부에 따라서 산업 경쟁력 그리고 시장 신뢰도의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이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전승현 아나운서가 국내 시장 마감 시황 알려드리겠습니다. 2월 6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세와 미국발 악재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기술주와 대형주 중심의 약세가 두드러지면서 지수는 한때 3% 이상 급락했고요. 이에 한국거래소가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하기도 했죠. 이번 하락세는 미국 고용지표 부진과 AI 관련 투자 부담 우려가 겹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 코스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5,089선에 장 마감했고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3조 원 넘게 팔았지만 개인과 기관이 각각 2조 1,000억 원, 9,603억 원 사들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2.49% 하락하며 1,080선에 장 마감했고요. 오늘 개인과 기관이 각각 1,483억 원, 659억 원 사들였고요. 기관이 1,655억 원 팔았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총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가 일제히 급락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0.44%, 0.36% 하락하면서 15만 8,600원, 83만 9천 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자동차 업종에서는 현대차가 4.3%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46만 7,500선에 장 마감했고요. 기아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2.53%,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SK 스퀘어가 각각 3.75% 하락하며 시장 전반의 약세를 이끌었죠.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늘 대체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에서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각각 6.99%, 6.29% 하락하며 15만 5,800, 19만 8,200선에 장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알테오젠 각각 7.45%, 4.11%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그 밖에도 ABL 바이오가
5.57%, 코오롱 티슈진이 5.61% 하락했고요. HLB도 3.06% 내렸습니다. 네, 여기서 유일하게 삼천당제약 0.7% 상승한 모습 보이고요. 리노공업은 변동 없이 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보다 나은 흐름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시황 마감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전체적으로 약세 보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장에서 오늘은 어떤 주식들이 내리고 또 올랐을까요?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라윤 아나운서가 가져온 특징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 KB금융입니다. KB금융이 작년 한 해 역대 최대 순이익을 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네, 이 가운데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날 시장 예상을 뛰어넘은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증권사들이 일제히 목표 주가를 올려잡을 영향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매도 상위 창구와 매수 상위 창구에는 JP모건과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등 외국계 증권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앞서 KB금융은 공시를 통해 2025년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5.1% 많은 5조 8,430억 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KB금융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네, KB금융은 오늘 7%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14만 9천 원 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유입되며 주가가 빠르게 올라섰고 장중 한때는 15만 4천 원대까지 고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함께 늘어나며 수급이 확실히 붙은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KB금융이었습니다. 네, KB금융의 실적이 이렇게까지 좋은 줄은 전 몰랐는데요. 일주일 사이에 사실 매수 사이드카가 3번이나 발동이 될 정도로 이 증권주는 계속 급락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 KB금융이 주가 흐름이 좋으면서 나홀로 강세를 드러냈습니다. 이 증권주 전반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서도 역대 최대 실적 그리고 목표 주가 상향이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실적에 대한 신뢰가 주가로 빠르게 반영된 모습입니다. 이 업종 전반의 흐름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이 향후 실적 지속성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이 주가 흐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양지사인데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양지사가 장중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가 상승은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대북 관련 기대감이 자극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해당 관계자는 최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르면 며칠 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조심스러운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양지사가 과거 개성공단 입주 및 생산설비 구축 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기업의 특징에 주목을 했는데요. 향후 대북 관련 사업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강세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코데즈 컴바인, JST나 일심석재 등 다른 남북 경협 관련 종목들도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발언은 북미 대화 재개나 본격적인 협상 국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더불어 실질적인 변화보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돼 있는 만큼 단기 급등 이후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최한솔 아나운서가 다음 특징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로 살펴볼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오늘 장에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일 공시를 통해 발표된 연결 기준 잠정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은 3억 3,5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했고 매출 역시 2조 8천억 원대를 기록하며 실적 개선 흐름이 뚜렷하게 확인됐습니다. 특히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수익성 회복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빠르게 반영된 모습입니다. 여기에 증권가에서는 신작 라인업 확대와 함께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기대작 출시를 앞두고 있어 개인주 가운데서도 투자 심리가 집중되는 종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실적 서프라이즈와 신작 기대감이 맞물리며 오늘 장에서는 매수세가 뚜렷하게 유입됐습니다. 차트 흐름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가 5만 4천 원대에서 출발한 뒤
장중 5만 7천 원대까지 오르며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지만 이후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종가는 5만 5,300원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실적 개선이 명확하게 확인되며 넷마블이 개인주 가운데 대표적인 특징주 흐름을 보여준 하루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게임 업종은 실적 발표와 신작의 타이밍에 주가가 크게 반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죠. 특히 출시 시점이나 실적 개선이 눈에 띄면 투자 심리가 빠르게 바뀌곤 합니다. 이는 게임사 수익의 상당 부분이 이 신작 성과에 의존하기 때문인데요. 넷마블은 지난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크게 개선된 실적이 확인되면서 단기 매수세가 유입됐고 또 상반기 기대작 출시 가능성이 추가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라연 아나운서. 네, 특징주 이마트입니다. 네, 이마트에서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알려지면서 연이틀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오전 9시 20분 기준 이마트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8,500원 오른 11만 2,100원에 거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어시간 제한, 매달 이틀의 의무 휴업일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마트 차트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이마트 차트 1% 넘는 하락세를 보이며 10만 2천 원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 급등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가는 점차 밀렸고요. 이후에는 약세 흐름을 벗어나지 못한 채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마트였습니다. 네, 사실 이 새벽 배송과 빠른 배송, 이제 소비자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서비스가 됐죠. 그런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은 소비 패턴과 시장 환경에 맞춰서 피할 수 없는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기대감이 바로 주가로 반영되면서 오늘 이마트 강세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삼일제약입니다. 핵심 품목의 유효성 미입증 이슈가 부각되면서 장중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일 오후 12시 47분 기준 삼일제약은 전거래일 대비 하락한 1,200원대에서 거래되면서 장중 한때 10,000원 선 초반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가 약세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글리코타이드 제재에 대해서 사용 중지, 그리고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정보 서한을 배포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해당 제재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위, 십이지장 궤양 및 이 위 십이지장염 치료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약 1,300억 원이 투입된 베트남 저만제 CDMO 사업 역시 GMP 인증 지연으로 아직 상업 생산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번 사안은 실질적인 사업 중단보다는 기대됐던 이 실적 흐름에 제동이 걸린 이슈로 볼 수 있는 만큼 당분간은 악재가 주가에 선반영되는 과정에서 변동성 확대에 유의해 보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오늘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렸는데 저희가 전해드리는 소식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잘 구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시장의 트렌드를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나령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켓 트렌드입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는 설탕세, 담배 규제, 가공식품 표시 강화 같은 뉴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건강 정책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헬스케어 소비 구조가 바뀌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흐름을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돈의 방향이 바뀌는 현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건강이 개인의 선택 문제였다면 지금은 국가 재정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비만, 당뇨, 실현간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은 치료 기간이 길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이 부담은 결국 국가 의료비 지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정부의 전략도 바뀌고 있습니다. 아프면 치료한다에서 아프기 전에 소비를 바꾼다는 방향입니다. 설탕세는 상징적인 사례일 뿐 앞으로는 식습관, 생활습관 전반이 정책의 관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점은 규제가 생긴다고 해서 소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비는 대체제로 이동하는데요. 설탕은 음료를 안 마신다고 해서 음료 소비를 끊지는 않습니다.
대신 재료음료, 기능성 음료가 선택됩니다. 고칼로리 음식 대신 단백질, 저당, 식불성 식품이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즉, 정책은 소비를 억제하기보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첫째, 치료 중심에서 관리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병원, 약 중심의 소비에서 건강기능식품, 웨어러블 기기, 앱 기반 관리 서비스로 소비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둘째, 헬스케어가 경기 방어형 소비가 됩니다. 불황이 와도 여행, 명품 소비는 줄어들 수 있지만 건강 지출은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헬스케어는 이제 선택적 소비가 아니라 생활 필수 지출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기술보다 생활 밀착성이 중요해집니다. 첨단 바이오 기술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당장 쓰이고 반복 소비가 가능한 서비스가 더 안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보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변화는 단기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라는 점. 둘째, 규제는 리스크이자 동시에 수요를 만드는 신호라는 점. 셋째, 헬스케어는 기술주라기보다는 소비 산업에 더 가깝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는 미래 기술보다는 현재 매출이 발생하는 헬스케어 영역을 더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건강을 규제하는 이 시대는 헬스케어 소비를 키우는 시대입니다. 설탕세 같은 정책은 소비를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소비의 방향을 바꾸는 장치입니다. 앞으로 마켓 트렌드를 볼 때는 무엇을 금지하느냐보다는 어디로 소비가 이동하느냐 보는 시각이 중요해집니다. 이상으로 오늘 마켓 트렌드였습니다. 네, 담배값이 처음 인상될 때 이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매섭게 오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이 인상된 담배값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죠. 이 설탕세나 가공식품 표시 강화 같은 새로운 건강 정책들도 결국 소비 패턴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우리의 소비 생활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그 변화가 좀 기대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기업에 대해 알아보는 기업 사전 시간입니다. 최한솔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일진전기입니다. 요즘 글로벌 산업 환경을 보면 전력 인프라 산업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친환경 에너지 확대, 전기차 보급,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 증설까지 더해지면서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 구조 자체가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에 비해 이를 실제로 전달하는 송배전 인프라는 노후화된 구간이 많다는 점인데요.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전기를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보다 전력을 어떻게 보내고 또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새로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일진전기는 전력산업 밸류체인 가운데 전기를 생산한 이후 단계, 그러니까 송전과 배정 영역에 집중한 기업인데요. 초고압과 중저압 전력 케이블 중심으로 차단기와 변압기까지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핵심 설비를 폭넓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차단기 사업부는 친환경 EGIS를 이미 개발했고 현재는 한전용 고전압 제품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공장 증설로 생산 능력을 2배로 키웠고요. 친환경 변압기와 리액터 공급을 통해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 산업은 장기간 운용 안정성과 높은 품질 기준, 그리고 까다로운 인증 절차가 요구되는 분야다 보니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받는데요. 일진전기는 국내 전력망 구축 과정에서 오랜 기간 공급 경험과 레퍼런스를 쌓아왔고 이 점이 사업의 안정적인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진전기가 특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전력 수요 증가와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하는 기술 경쟁력 강화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전력과 함께 개발한 폴리프로필렌 케이블인데요. 이 케이블은 기존 폴리에틸렌 케이블과 달리 재활용이 가능해 환경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동시에 송전 용량을 10% 이상 높일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같은 인프라로 더 많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다는 점은 전력 효율과 비용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경쟁 요소로 작용합니다. 시장에서는 일진전기가 단순한 설비 공급을 넘어 친환경, 그리고 고효율 전력망 구축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진전기의 또 다른 성장축은 해외 전력 인프라 시장입니다.
전력 인프라 투자는 국가 단위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진입하면 지속적인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장인데요. 일진전기는 국내 전력망 구축 과정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초고압 케이블 중심의 수주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해외 사업이 단기 실적보다는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전력 산업은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하는 단계를 넘어 전력망의 안정성과 효율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큰데요. 노후 송전망 교체와 초고압 전력망 확대, 신재생에너지 연계 강화 과정에서 송배전 설비기업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일진전기를 단기 주가 흐름보다는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라는 산업 사이클 속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일진전기가 축적해온 기술력과 사업 구조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시장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로그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 전해주시는 소식 들으면서 이 전력이 국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기가 이제는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즉 국력이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전략 자원이 됐는데요. 이런 전력망 고도화 시대에 일진전기가 어떻게 핵심 기업으로 자리 잡게 될지 그 성장이 기대됩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빈주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요즘 제 주변에 겨울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물가가 너무 오르지 않았나요? 여행 한번 가려면 기름값에 숙박비, 외식비까지 정말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오죽하면 이럴 거면 그냥 집에 있고 말지 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알쓸정에서는요, 합리적으로 여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디지털 관광 주민증과 지역사랑 휴가 지원 제도입니다. 정부가 국내 여행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 중인데요. 그중 디지털 관광 주민증은 지정된 관광지 입장료 및 음식점 등의 요금을 현장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용 방법은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시행 중인 지역으로 여행을 갈 때 미리 발급해 주시면 되는데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증으로 가맹점에서 할인 쿠폰을 적용하는 방법은 매장에 따라 상이하다고 하니 매장에 방문하기 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로 접속하시면 더 자세한 사용 방법 및 활용법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디지털 관광 주민증은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2022년부터 도입된 사업인데요. 이에 더불어 정부가 2026년부터 조금 더 파격적으로 국내 여행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바로 지역사랑 휴가 지원 제도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인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여행자에게는 여행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내세운 건데요. 바로 여행자에게 여행 경비의 50%를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숙박비를 비롯해 관광지 입장료, 음식 및 카페 이용료, 교통비까지 여행 전반에서 사용되는 금액들을 지원한다고 하니까요. 이 기회를 꼭 놓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 여행객 최대 10만 원, 그리고 2인 이상 단체 혹은 가족의 경우 팀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환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해당 지역에서 다시 쓸 수 있는 지역 화폐 혹은 지역사랑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되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여행을 즐기는 동안 영수증을 꼭 잘 챙겨주셔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 제도는 여행 경비를 썼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알쓸정이 여기서 끝나면 조금은 아쉬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나는 더 가성비 있고 합리적인 여행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꿀팁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두 제도를 동시에 활용하는 겁니다. 두 제도는 모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중복으로 적용되는 지역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먼저 디지털 관광 주민증으로 현장 할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 휴가 지원 제도로 여행에 사용된 총 경비까지 일부 환급받는다면 지갑 부담을 확 줄일 수 있겠죠? 지역사랑 휴가 지원 제도 운영 지역은 2월 말에 최종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여행 가고 싶은 곳을 미리 찜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합리적이고 즐거운 여행 꼭 다녀오세요.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였습니다. 네, 유용한 여행 정보 많이 전해주셔서 저도 꿀팁 많이 얻어갑니다. 이 디지털 관광주민증의 경우에는 저도 활용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모아보면 할인폭이 꽤나 커서요. 이 시청자분들도 한 번쯤 꼭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더불어서 제가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문화관광해설사라는 지자체 서비스가 있습니다. 관광객의 이해와 체험을 높이기 위해서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 자원을 무료로 해설해주는 자원봉사자입니다. 무료로 이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시장의 흐름과 산업 동향을 알아보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라연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면세점과 호텔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대표적인 인바운드 수혜주, 바로 호텔 신화의 투자 리포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호텔 신라를 두고 지금은 실적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 2분기부터 모멘텀이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실적부터 같이 점검해 보시죠. 호텔 신라는 2025년 4분기 매출액 1조 4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3% 성장했지만 영업이익은 41억 원 적자를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면세와 호텔 레저 부문 모두 증권사 전망을 소폭 밑도는 실적이었다는 전망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핵심 사업인 면세 부문의 부담이 굉장히 컸는데요. 4분기 TR 부문 매출은 8,549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영업적자는 206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사내점은 한인율 개선 효과로 수익성이 일부 개선됐지만 공항점에서는 객당 매출 악화와 DF1 철수 이전 재고 소진 영향이 겹치면서 전분기 대비 적자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호텔 레저 부문도 함께 살펴보시죠. 서울과 스테이 호텔을 중심으로 객실 단가, 즉 ADR 상승이 이어졌고 제주 호텔 역시 객실 점유율이 반등하면서 매출은 전년 대비 9%나 성장했습니다. 다만 판관비 증가로 인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는 못했고요.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 그쳤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렇다면 증권사가 주목하는 변화 포인트 무엇일까요? 하나투자증권은 2분기부터 실적 모멘텀이 본격화될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종일 관계 악화로 중국 단체 관광객의 일본행 수요가 동남아와 한국으로 분산되고 있습니다. 3월 이후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한국행 단체 관광 수요 증가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단체 관람객 증가는 면세점 매출의 직접적인 수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더해 DF1 철수에 따른 손익 개선 효과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즉 면세 부문의 구조적인 부담은 여전하지만 비용 구조 개선과 수요 회복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실적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는 시점이라는 평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증권사의 핵심 결론입니다. 호텔 신라는 단기적으로 실적 변동성이 남아있지만 인바운드 관광 회복과 면세 구조 개선 효과가 맞물리는 2분기 이후를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강한 실적을 기대하기보다는 실적 바닥 통과 여부와 단체 관광 수요 회복을 확인하는 구간, 호텔 신라에 대한 증권가의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호텔 신라, 면세점과 호텔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만큼 이 국가 간의 관계 그리고 관광 산업의 경향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이후가 중요 변곡점이라고 하니까요. 차분히 점검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벌써 오늘 방송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한 줄로 요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라연 아나운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빨간 맛 궁금해하니 코스피 반등에 올라갈 바로 그 맛.
네, 지금 시장에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지금 다시 한번 빨간불이 들어오는 이 체력 회복에 필요한 장으로 바뀌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나연 아나운서가 입은 이 의상처럼 오늘 네. 이 시장이 굉장히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연 아나운서님께서 노래 불러주신 것처럼 이 빨간 맛으로 물들기를 바라면서 다음 최한솔 아나운서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정리해본 오늘 장은요. 지수는 체력 안배, 테마는 전력 질주했던 장이었습니다. 네. 그럼 저도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저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큰일 날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면 살아남는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속담이죠. 비록 파랗게 물든 장이지만 그래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대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증시 다소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수 사이드카가 3번이나 발동될 정도로 투자자님들 굉장히 마음고생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 호랑이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남으니까요. 차분한 대응이 중요할 겁니다. 오늘 설명드린 주요 흐름 그리고 종목들 주말 동안 차근차근 복기를 해보시고요. 다음 주를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편안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